안녕하세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 팔 하나를 잘라내는 고통과 상실감을 겪었는데요. 말하지 않는 슬픔보다 가슴 아픈 슬픔이 없다잖아요. 아직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글로는 몇 자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평소 즐겨 듣는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게는 나머지 한쪽 팔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죠. 20대 후반인 나이에 지인이 있는 술자리에 나갔다가 만난 그 사람은 첫인상부터 참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앉은 사람들 다 술 마시고 취해서 시끄러운 그 자리에서 혼자 사이다를 마시면서 주정뱅이들이 떨어뜨린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줍고 깨진 술잔을 치우더라고요. 안주가 모자라다 싶으면 주문도 하고요. 처음 만난 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술이 좀 들어간 김에 술 힘을 빌려서 먼저 말을 걸었죠. 저, 재원 씨는 원래 술은 안 마셔요? 저요? 아니요, 술 좋아해요. 근데 왜 안 마셔요? 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나 보다. 아, 그건 아니고 어차피 내일 저 다니는 마트 휴무날이긴 해요. 그냥 이렇게 인사불성된 인간들 투성인데 저라도 정신이 맑아야 자리 파하고 얘네들 집에 보내죠. 혜원 씨 취해도 제가 칼같이 택시 태워서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세요. 뭐 안주 더 시켜드릴까요? 한 사람쯤은 그래야 하니까 본인이 나서서 그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술을 안 마시거나 안 좋아한다면 모를까 좋아한다는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 단 한 잔도 안 하고 있는 게 자제심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보다 3살 연상이었는데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저를 직접 택시를 잡아다 태워주고 제가 탄 택시 번호판까지 확인을 하더니 다음날 아침 집에는 잘 들어갔냐, 숙취는 없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을 시작했고 종종 만나 식사도 하다가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됐고요. 결혼 준비할 때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시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본인이 왕년에 잘 나가던 시절 사진이었어요. 그때 택시기사로 일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남들보다는 조금 특이한 과거를 갖고 계셨거든요. 우리 새아기 왔으니까 내가 또 한번 꺼내줘야지. 아버지, 또 그 사진들 꺼내시게요? 아유, 왜 아니겠니? 아유, 지겨워, 지겨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거 보여주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왜 지겨워? 우리 새아기도 시아버지가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갔다라는 걸 알아야지.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시며 안방에서 주섬주섬 꺼내온 건 바로 시아버지의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사진이 아니었던 게 사진관에서 혼자 본격적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 뭐 영화 포스터 마냥 흑백으로 찍은 것들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영화에도 조연으로 출연한 경험이 있는 영화 배우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키도 체격도 정말 좋으셨고 얼굴도 이목구비가 좀 진하게 잘 생기셨거든요. 그 외모가 가장 빛이 나던 시절을 그냥 보내지 않고 스크린에 남겨두신 거죠. 내가 지금은 하루 왼종일 차 안에서 썩고 있지만 옛날엔 이렇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이거야 새아가 너도 택시 운전하는 시아버지 내세울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나마 옛날에는 잘 나갔던 시아버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분명 과거가 조금 더 특별하고 할 말도 많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지금과 과거를 비교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과거의 영광을 아직도 못 잊으신 건가 했는데 저희 결혼 자금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영화도 몇 편을 찍으시고 드라마도 주인공은 아니지만 꽤 다수의 작품을 하셨는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돈은 사업에 투자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다시 뭐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 나 같은 조연 배우는 다른 배우를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젊었을 때부터 가진 기술은 연기하는 거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나마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 중에 딱 하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니 지금 하는 택시 운전 그거 하게 됐지.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그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 아들, 우리 재원이 결혼할 때 집 하나는 떡하니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구나. 뭐 하나 해주지 못하는 변변치 않은 아버지고 시아버지라서.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아들 결혼 자금을 보태주지 못한다는 말을 하시며 과거 사진을 보여주실 때와는 전혀 다르게 고개를 푹 숙이신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남편도 양가의 큰 도움 못 받을 걸 알고 있었고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할까 생각 중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께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남편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런 말을 쏙 들어가게 하는 회방이 있었습니다. 아유, 궁상 떨지 말어. 요새 부모 도움 받아서 집 사고 해서 결혼하는 젊은 애들 얼마나 있다고 그래. 그냥 평생 뭐 하나 탈 없이 건강하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당신이나 나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고개 들어, 어? 혜원이 너도 괜히 나중에라도 뭐 하나 못 받나 하고 계산기 두들겨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 재원이한테 할 만큼 했다. 맞아. 둘이 결혼하는데 왜 엄마랑 아빠가 돈을 써? 오빠랑 세원이랑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지. 괜히 결혼한다고 눈만 높아져서 능력도 안 되게 시 크게 할 필요도 없이 주제에 맞게 형편에 맞게만 하면 부모한테 손 벌릴 일도 없잖아. 처음 만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참 같은 말이라도 사람 정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비상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솔직히 둘의 입에서 저런 밉살 맞은 말이 나왔을 때 크게 놀랍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왜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고 하잖아요. 일단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좋게 말하면 젊게 사는 분 같았고 나쁘게 말하면 곱게 나이 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세월을 지독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분 같았어요. 짙게 번진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그리고 지방과 보톡스를 맞아 빵빵하게 오른 볼과 이마를 보면 아, 성격이 좀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싶은 그런 인상 있잖아요. 그리고 시누이는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본인 코나 턱, 광대뼈를 가리키면서 이건 얼마 들었고 이건 얼마 들었잖아요. 라고 본인이 성형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혔는데 그때 앞에서는 그래요. 돈 잘 썼네요. 라고 하긴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돈을 바닥에 버렸네, 버렸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뱉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을 듣고 고개 숙인 시아버지를 위로하려는 말도 목구멍에서 탁하고 막혀서 안 나오더군요. 그때 남편이 굳어진 얼굴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대답을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사이의 감도는 묘한 기류를 느끼긴 했는데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무례한 말에 남편이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묘한 분위기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전세로 구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결혼 전에 이미 혼수도 다 들여놓긴 했는데 그때 이삿짐 날짜가 꼬이는 바람에 다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당시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퇴근이 저보다 늦었었고 그래서 제가 퇴근 후에 남은 인삿짐을 정리했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짐을 정리하는데 남편 것으로 보이는 이삿짐에서 이상한 걸 발견을 했네요.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한 거 하나 없는 사진이었어요.
이미 시아버지께서 본인 예전 사진을 보여주셨던 터라 사진 속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라는 건 알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 옆에 활짝 웃으면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는 아무래도 시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얼굴에 여러 가지 시술을 하기 전에는 이런 얼굴이셨나 싶었는데 그렇다기엔 그냥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대체 이 의문의 여인은 누굴까 하고 괜한 궁금증만 커져갔고 나중에 퇴근한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이 아기는 당신 어렸을 때 같긴 한데 이 여자분은 누구야? 혹시 어머님이야? 저는 맞다. 사실 어머니가 얼굴에 손대기 전에는 이렇게 맑은 인상이었다는 얘기를 예상했는데 좀 당황한 표정의 남편에게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엄마야. 지금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친엄마. 나 낳아주신 엄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요만큼의 언질도 듣질 못했거든요. 남편은 놀라서 굳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로 운을 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몸이 워낙 안 좋으셨거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둘이서만 살다가 내가 중학생일 때 지금 어머니랑 재혼하셨는데 그때 재혼하시면서 초등학생이었던 지민이를 데려오신 거야. 어머니도 첫 번째 결혼은 이혼하시고 우리 아버지랑은 재혼이었거든. 이제 말해서 미안해. 숨길 일도 아니고 당연히 혜원이 네가 듣고 괜한 편견 안 가질 거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입이 잘 안 떼지더라. 내가 아버지 재혼 후에 어머니한테 그래도 사랑받고 사이가 좋았다면 별 생각 없이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냥 나 혼자 컴플렉스 때문에 말 못했어. 정말 정말 미안해. 분명 제게 이 얘기를 숨겼던 게 서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 말처럼 요즘 같은 때 재혼 가정에서 자란 게 무슨 흠이라고.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잘 자랐는데 말이죠. 근데 마지막 남편이 덧붙인 말을 듣고 남편이 주저했던 게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단 한 톨도 바뀌지 않은 건 분명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자랐든 제게는 하나뿐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확실한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사이 흐르는 묘한 분위기가 왜 생겼는지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남편에게 정없이 굴고 선을 딱딱 그었는지 그 의문이 풀리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확실히 남편에게는 참 냉랭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시댁에 가면 밥은 먹었냐, 먹고 가라 라는 말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희 집에 언제 갈 거니? 라고 물으셨죠. 뭐 아들 내외가 와서 평소보다 식탁 위에 뭐 하나 더 올려야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시누이가 있을 때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놓고 반찬이 부실하다 싶으면 배달까지 시켜주시는 걸 보고 아, 친자식 의붓자식 차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은근히 차별하는 걸 신경 안 쓰고 그래, 낳은 자식하고 재혼하면서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식하고 같을 수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누이를 차별하는 마음을 전혀 숨길 생각도 안 하시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힘도 싹 사라졌네요. 일단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그때는 시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걸 몰랐던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저희 결혼식 날 원래 양가 부모님들 다 같이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 주시잖아요. 양가의 자식들이 결혼하는 날 와준 손님들이 먼 걸음 해주신 만큼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주최 측에서 인사를 하는 건데 저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제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시아버지가 손님 맞이를 할 때 시어머니는 빈 패백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걸 결혼식 관계자가 보고 여기 들어가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끌고 나왔었대요. 그때는 그 정도로 피곤하셨나 보다 하고 황당할 뿐이었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니 괜히 친자식 결혼 아니니까 그랬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정 하나 없는 의붓아들, 그 며느리도 정이 생기지 않았겠죠. 시어머니는 제게도 참 냉랭하셨는데 그냥 없는 사람 마냥 무시를 하셨으면 차라리 편했을 거예요. 며느리 챙겨주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시어머니 대접을 원치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이에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세상을 살면 그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형제자매가 큰 자산이라는 걸 저도 남편도 잘 알았거든요. 저야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뛰쳐나가는 남동생이 있어서 알고 있었고, 남편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기긴 했지만 없는 것보다 못한 의붓 동생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우애 깊은 형제자매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결혼 전부터 우리는 애들에게 재산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기댈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만들어주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첫째 딸을, 그리고 3년 뒤에 둘째인 아들을, 그리고 2년 뒤에 막내딸을 낳았죠. 근데 총 6년 동안 제가 쉴 틈 없이 회사도 다니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시어머니의 도움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물론 당연히 제가 아이를 낳고 남편과 육아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가족들끼리 피치 못한 사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는 그런 마음은 가져서도 안 되는 걸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체득하게 됐네요.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는 아무래도 첫애라 그런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입덧도 심했고 몸무게도 산부인과에서 권장한 적정 몸무게보다 7kg 정도는 적게 나갔죠. 남편이 매일 퇴근할 때마다 이것저것 제가 먹을 만한 걸 사오고 전국 각지에서 배달을 시켰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걸 찾지 못했는데, 간만에 시댁에 갔을 때 드디어 제가 헛구역질 하나 없이 먹을 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친구분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토화젓이었어요. 원래 젓갈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식탁 위에 내어주신 토화젓을 먹고 진짜 몇 주 만에 밥 한 공기 순삭 했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놀라고 시아버지께서도 저 먹는 거 오랜만에 본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죠. 이거 당신 친구가 담근 거라고 하지 않았나? 새아기가 이렇게 잘 먹는데 남은 거 얘네 들려보내야겠구만. 토화젓 남은 거 있어? 아유, 그러게. 혜원이가 잘 먹네. 근데 어쩌나? 다 먹고 남은 게 이게 전부인데.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입맛이 돈 게 처음이라서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식사가 다 끝나고 남편이 식탁 정리를 하면서 반찬통을 냉장고 안에 넣다가 하더니 냉장고 안쪽에서 어떤 통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보이며 말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아까 먹은 토화젓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식탁에 내어놓은 게 전부라던 시어머니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몰랐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하고 나서 피골이 상접한 며느리에게도 젓갈 하나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니 저도 시어머니께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죠. 제가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그나마 보고 살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꼴 보기 싫은 만큼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게 잘했기 때문이었네요. 시댁에 자주 놀러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시아버지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좋아하지도 않고 가족으로도 생각도 안 하는 의붓 아들이나 며느리가 찾아오는 게 귀찮았는지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속도 좋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 가는 거 꺼린다는데 너는 문지방이 닳도록 오는구나. 누가 들어도 눈치를 주는 말에 속으로는 어차피 어머님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아버님 뵈러 오는 건데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리어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게요. 제 친구들도 시댁 가는 거 일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버님 덕에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만 계셨으면 이렇게 찾아올 일도 없었을 텐데.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찾아오는 절 유독 눈꼴셔 했던 이유가 따로 있기도 했는데 제가 시아버지와 죽이 척척 잘 맞았거든요. 별난 취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재 개그를 좋아하거든요. 남편도 이해 못하는 제 특이한 취향이죠. 근데 어딜 가도 제가 하는 아재 개그를 받아주거나 또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소소하게 인터넷에서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아재 개그를 보면서 쓸쓸함을 달래며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쓸쓸함을 달래주는 개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죠. 저와 시아버지의 개그 배틀은 이런 식이었어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외식을 했는데 남편이 식후 디저트로 나온 고구마가 모양이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구마 모양이 이래? 다리 달린 것처럼 모양이 이상하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그 모양이 이상한 고구마를 들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게 모양? 혹시 제 사연을 듣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상을 끊지 않으실까 모르겠네요.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제발 밖에서는 그런 개그 좀 치지 말라고 핀잔을 줬지만 옆에 있던 저는 생각도 못한 아재 개그 공격에 무장해제돼서 푹 하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저를 웃겼다는 만족감에 벅차오르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어야 하는데 그리고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와 붙어 있으면 대화 내용은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시댁에만 가면 이렇게 시아버지와 개그 배틀을 하면서 하루 종일 깔깔거리는 게 시어머니 눈에는 탐탁지 않아 보이셨으니 제가 시댁에 가는 걸 그리 눈치 주셨던 걸 겁니다.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도 참 저나 저희 부모님께 잘했는데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 마트를 그만두고 나와서 정육점을 오픈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늘 점심시간마다 정육점을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집으로 찾아와서 제가 밥은 먹었나 안 먹었으면 직접 차려주고 제가 다 먹는 걸 지켜보다 가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본인 가게 직원을 늘리고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복직해. 당신이 일 욕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힘들게 이직한 곳이잖아. 나는 당신이 괜히 나나 애들 때문에 고생해서 들어간 꿈의 직장 그만두는 거 원치 않아. 당신이 바쁘면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면 되니까 걱정 마. 그 대신 당신이 정말 힘들면 그때는 꾸역꾸역 회사 다니지 말고 쉬고 싶다고 제때 말해줘. 알았지? 라고 말하며 저를 뜨겁게 응원해줬어요. 또 남편의 정육점과 저희 부모님 식당은 차로 20분 거리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인 가게 직원들과 회식 날이 되면 늘 저희 부모님 식당으로 가서 회식을 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부모님 족발집에서 보쌈을 먹고 고기 질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도 납품업체를 바꿔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참이셨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머니께 본인이 괜찮은 납품업체를 알아보겠다고 2주 내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직접 업체까지 찾아가면서 새로운 고기 납품업체를 구해 연결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제 친정일이라면 본인 일보다도 먼저 나섰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긴 했지만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나 시누이하고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도 제 동생과도 잘 지내고 사이도 좋아서 남편에게 괜히 좀 미안했었거든요. 저도 그냥 성질 죽이고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조금이라도 살갑게 굴어야 하나 싶었고요. 근데 그 마음을 안 남편은 제게 그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무슨 일이든 저를 먼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늘 맑음이었습니다. 제게는 팔다리를 대신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아이들에게는 늘 다정하고 애틋한 아빠였죠. 그 행복이 정말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런 제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만약 방해한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런 다짐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네요. 결혼을 하고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던 해에 하루는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지럽고 메스껍기도 하다고요. 그 전날 남편이 술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숙취가 있는 정도로 마시진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마트에 다녀오면서 약국에 들러서 숙취해소 음료와 두통약을 사오겠다고 하고 어린 셋째만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아니 1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약국을 들른 후에 집에 온 게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애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판단을 하기도 전에 현관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팽겨치고 뛰어들어갔죠.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남편이 쓰러져 있고 그런 남편의 앞에 주저앉아 둘째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빠, 아빠 일어나, 아빠! 그리고 첫째는 남편의 휴대폰을 붙들고 집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늘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119나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교육시켰는데 아빠가 눈앞에서 쓰러진 걸 본 첫째는 바로 119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하다 말고 저를 본 첫째가 긴장이 풀린 건지 눈물을 후두둑 떨어뜨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첫째에게 전화를 넘겨받고 구급대원의 전화를 받으며 정신없이 CPR을 하며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10분도 안 돼서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구급차 안에서 이미 남편의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몇 번이 되는 심폐소생술 끝에도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의사는 남편에게 뇌출혈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제세동기와 기관 삭관으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어도 이미 남편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찾아온 재난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제 가족에게 벌어진 거예요. 당장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제정신이 아닌데 동시에 마지막으로 내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뭔지 더듬더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눈 감기 전, 아니 오늘 아침, 어제 저녁이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정말 당신 덕에 산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머리통을 때리면서 기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제 곁을 떠났어도 마음 편히 울고 정신을 놔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어떻게든 정신을 붙들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또 남편은 장기 기증 희망자였거든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밟기 전 장기 기증을 하기로 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해당 병원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고 시아버지는 남편의 시신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우리 재원이, 내 새끼, 왜 그렇게 누워있어? 내 새끼, 왜 일어나질 못해? 남편에게 있던 생명의 불빛이 꺼지고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때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대기실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 인도 절차가 끝나고 다른 생명을 살린 남편의 시신이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와 장례식장으로 향할 때 시아버지는 입관식에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다가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참 장하다. 재원아, 네가 주고 가는 걸로 사람 5명 살릴 수 있다더라. 우리 아들 참 장하다. 우리 재원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 재원이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다. 미안해. 입간식이 끝나고 빈소로 돌아가서도
좀처럼 남편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둘 부고를 듣고 빈소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상대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오는 직원들을 상대하다가도 돌아서서 영정 사진 속에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면 왜 저 사람 사진이 저기 있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분명 곁에서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며 슬픔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저 대신 애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께서도 제 동생도 제 곁을 지켰지만 남편이 없다는 생각에 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벌써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 혼자 애들을 책임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삶에 대한 의욕도 예전에 즐거웠던 감정이나 행복이라는 감정이 제 몸속에서 싹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는데 누구들 덕분에 분노라는 감정은 제 몸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에서 앞발 잃은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쓰럽고 슬프고 뭐든 도움이 되고 싶은 측은지심이 들지 않나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니었나 봅니다. 애들이 영정사진 있는 곳에서 울고 있으니까 다가가서 그러더라고요. 너네 여기서 이렇게 울 거면 들어가서 울어. 여기 손님들 와서 지나다니고 절도 해야 하는데 너네 때문에 못하잖아.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그때 안 그래도 울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비어서 힘든데 저 소리까지 들으니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곁에 있다가 시어머니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께서 기가 차다는 듯이 여보세요 사부인. 부모 잃은 초상집이 당연히 울음소리로 시끄러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상집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으면 사부인이 방에 들어가서 귀를 막든 하세요. 라고 화를 내셨죠. 시어머니는 입을 시근덕거리더니 발을 구르며 옆에 있는 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요. 참나, 이런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시끄럽다고 하나요? 근데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잠하니 이제 시누이가 난리네요. 초저녁쯤 온 시누이는 아무리 의붓 남매이긴 해도 오빠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늦게 온 것도 문제지만 그런 시누이가 데려온 사람도 문제였습니다. 그때 시누이는 만나던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심지어 그 남자의 친구들도 함께 데려왔더라고요. 아니, 뭐 본인이 같이 사는 사람을 데려온 건 문제가 아닌데 제 남편이 죽은 그 장례식장을 마치 친인척들에게 본인이 결혼할 사람 인사시키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시누이는 지 애인에게 팔짱을 끼고 사람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있던 친인척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지, 안녕하세요. 여기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내년에 식 올리려고요. 이모 이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게 고인을 배웅하고 고인을 기리는 장례식장에서 심지어 지 오빠의 장례식장에서 할 짓입니까? 무슨 피로연 예행 연습하냐고요. 장소 구분 못하는 시누이도 한심하고 그런 시누이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짓에 동조하는 양아치같이 생긴 그 남자도 한심하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꼴을 저와 보고 있던 제 동생이 참지 못하고 시누이한테 가서 한마디 하니까 눈을 흐기더니 자리를 잡아 앉더라고요. 저기요, 본인 오빠 장례식장에서 본인 결혼식 홍보하고 싶어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좀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소리를 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지났을까?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식사를 하는 쪽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그 소동의 주범은 당연히 시누이였죠. 너 내가 그딴 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왜 조롱을 해 조롱을? 그딴 소리 할 거면 그 돈 받아서 쓰지 말던가. 너나 목소리 안 줄여? 개념이 없냐? 입 좀 닥치고 가서 편육이나 더 가져와. 개념이 없는 건 너지. 넌 네 아내 될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데 당장 목구멍으로 그 고기가 넘어가? 넘어가냐고. 그래, 평소보다 훨씬 더 잘 넘어간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제치고 가보니까 신우이가 지 애인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참나, 아까까지만 해도 친척들한테 예비 신랑이다 뭐다 소개시키고 다닌 애가 왜 갑자기 싸움인지 참 가지가지 하더군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말려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예 앞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다 던져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시울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싸움 현장을 둘러싼 사람들을 뚫고 당장이라도 지 애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까지 할 것 같은 신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려 세워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기 내 남편, 아가씨 오빠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란 만들면서 싸우고 싶어요?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는 정성이라도 한번 들여봐요. 천지분간도 못하고 어린애도 안 할 짓 하지 말고. 언니, 나 지금 무지하게 열받았으니까 더 건들지 마요.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듣지도 못할 텐데. 와, 꼭지가 도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누가 제 정수리에 쇠로 된 포크를 꽂고 스파게티 돌려 마는 것처럼 인정사정 보지 않고 휘젓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제게서 등을 돌려 못다한 싸움을 하려는 신우이를 가만두지 않고 그대로 멱살을 잡아 끌었어요. 신우이 목구멍에서는 억 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머리채까지 잡아서 물먹은 입을 끌어내듯 붙잡아 장례식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말리는 소리가 나고 또 머리채를 붙들린 신우이가 지르는 비명도 들렸지만 무엇 하나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주정뱅이를 가게 밖으로 내쫓는 주인처럼 신우이를 장례식장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신우이는 균형을 못 잡고 식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저는 그런 신우이 머리통에 대고 말했어요. 너는 앞으로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 이 개념 없는 인간아. 내가 내 남편 장례식만 아니었으면 저 영정사진에 네 쌍판 끼워줄 일 만들었을 테니까 알아들어? 세상 처량하게 주저앉아 있는 신우이를 누구 하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고 시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신우이 옆에 신우이가 가져왔던 가방을 던져주셨습니다. 가지고 가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제가 진정을 못하자 새벽까지 빈소를 지켜주던 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로비로 가서 커피를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들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솔직히 순간적으로 제 상황을 잊을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신우이와 그 동거남이 앉아있던 자리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나눴던 대화가 참으로 가관이었답니다. 동거남이 제 친구들과 그 전날 있었던 술자리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 술자리가 여자들 끼고 노는 룸살롱 얘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애가 진짜 연예인 뺨치게 예뻤다느니 몸매가 어떻다느니 이렇게요. 그 대화만으로도 귀가 썩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옆에서 신우이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신우이는 어제 야근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또 그런 더러운 술집 간 거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동거남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술집? 야,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냐? 그런 더러운 술집에서 일하는 애가 누군데 일이나 그만두고 그런 소리를 해라. 어? 동족 혐오도 아니고 원. 사실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신우이가 일하는 직장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뭐 지인의 식당에서 일한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초저녁에서부터 새벽이라서 술집이겠거니 했죠. 근데 그렇고 그런 술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지가 일하는 술집 이름을 한 번 이야기 안 했구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그때부터 저는 신우이를 안 보고 살 작정을 했기에 걔가 뭘 해서 벌어먹고 살든 이제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화장터로 이동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신우이는 제게 그 꼴을 당하고
당연히 참석을 안 했고 저와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애들 몇 명의 친척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화장터로 향했어요. 오전에 시작한 절차는 오후가 다 돼서 끝이 났고 저는 이제는 한 품에 다 안길 정도로 작아진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의 이름 석자가 적힌 명패를 들고 다시 버스로 올라탔죠. 서울에는 그날 화장이 가능한 화장터가 없던 터라 강원도까지 가서 돌아오는 길이 길었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서 그저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길 빌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자리에 누군가 털썩 앉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아서 잠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넌지시 입을 여셨어요. 재원이가 참 착했지. 애가 어려서부터도 어려운 사람 보면 지나치지 못했고 커서도 헌혈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면서도 다른 사람 목숨 구하게 장기 기증도 하고 참 끝까지 남들 위한 일 많이 하고 가네. 그런 애니까 지 마누라 새끼들 위해서 종신보험도 들었겠지. 그거 들자고 하면 뭐 잘못되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냐며 종신보험 안 드는 양반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원이가 참 착한 거야. 대체 무슨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시작한 걸까? 예상이 가시죠? 이미 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설마 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려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재원이가 든 보험사 종신보험 보험금 알아보니까 한 1억쯤 나오더라. 다행이지. 그거면 너도 애들도 조금이나마 편할 테니까. 근데 너 혹시 그 보험금을 재원이가 너랑 애들만 쓰라고 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지? 그럼 그 돈을 저랑 애들이 쓰지 누가 써요? 당연히 나랑 네 시아버지, 재원이 아버지도 권리가 있지. 생각해봐라. 저 양반이 재원이 보내고 택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니? 지금 정신으로 운전했다가는 줄초상 나 줄초상. 그러니까 저 양반도 좀 쉬게 보험금 받으면 반반 나누자. 너 5천 우리 5천. 너 어차피 재원이가 장기 기증해서 국가에서 장례 비용도 나오잖니. 어차피 그 돈도 굳었으니까 내 말 들어라. 재원이도 그걸 원할 거야. 정말 끝까지 이 인간들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네요. 어떻게든 제가 피를 토해가면서 울분을 내지르는 걸 봐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저는 차마 남편의 유골함을 품에서 놓지 못하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평생 차별만 하던 계모 주제에 당신이 어떻게 내 남편 마음을 아냐고! 제 고함 소리에 대각선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께서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다가오시고 뒤에 있던 부모님께서도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내 남편이 착했다고? 맞아. 그 사람 착한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 착한 사람 평생 친딸이랑 차별하면서 사는 게 당신이야. 근데 이제 와서 보험금을 반반 나누자고? 권리가 뭐 어째?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생각도 못하지. 얘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 낳아준 부모만 부모야? 키워준 사람도 부모야. 내가 왜 내 아들 보험금에 권리가 없어? 당신이 언제 내 남편을 당신 친딸이랑 구분 없이 키웠어? 이제 와서 내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당신 아들 시신도 보기 싫어서 입관식에서도 치를 떨면서 안 들어갔잖아. 아들 마지막 모습 소름 돋는다고 안 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세상 참 웃기네. 그렇게 평생 아들로 인정 안 하고 내놓은 자식은 죽어서까지 남들한테 새 생명 주고 떠났는데 배 아파서 낳았다고 끼고 산 자식은 술집에서 남자들 술잔에 술 채워주면서 살고 그렇게 더럽게 번 돈으로 또 딴 남자 먹어 살리면서 사는 게 인생 헛사셨어요, 어머님.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 술집? 친척들까지 다 보는 앞에서 시누이가 술 따라주며 돈 번다는 걸 밝히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럴 일 없다고 성을 내는 시어머니에게 이제는 시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혜원이한테 재원이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해? 당신 미쳤어? 내가 뭐 나조차고 했겠어? 당신 좀 일도 쉬면서 아들 보낸 슬픔 달래라고. 웃기지 마. 당신이 쓰려고 한 거잖아. 다 당신 때문에. 며칠 전부터 지민이 결혼 때문에 돈 걱정한 여자가 당연히 내 아들 목숨값으로 지 딸 결혼시키려고 했겠지. 아니, 좀 그러면 안 돼? 재원이도 이걸 원할 거라고.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내 아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알아? 네가. 뻔뻔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한 시아버지께서 결국 손을 드셨어요.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치셨고 시어머니는 맞은 뺨을 부여잡으면서 어떻게 나를 때리냐.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 울고불고 이혼하자고 비명을 질렀죠.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결의에 찬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만 살자. 나도 도저히 당신처럼 뻔뻔하고 경험 없는 여편네하고는 못 살겠어. 내가 먼저 간 내 아들 재원이 속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 재원이는 내가 남은 인생 당신하고 사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먼저 꺼낸 이혼 요청을 바로 받아들였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냥 자존심에 해보는 말을 하는 것처럼 코웃음을 치며 당신이 나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더군요. 근데 그날이 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이혼 절차를 밟으셨어요. 잠시 시댁에서 나와서 제 집에서 애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그게 한때의 가출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정말 이혼 소장이 접수되고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제 집으로 시아버지를 찾아오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받은 이혼 소장을 찢어 시아버지 앞에 뿌리며 고래고래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족족 찢어봐라 어디. 100통이든 1000통이든 다시 보낼 테니까. 여보, 내가 그날은 좀 울컥해서 한 말이야. 어떻게 이제 와서 이혼을 해. 당신이나 나나 나이가 몇인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더 갈라서야지.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소중한 시간 당신 같은 여편네 옆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 당신이 뭘 하든 내 마음 안 바뀌고 어차피 당신이란 여자 그 못돼 먹은 성질머리도 안 바뀔 거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시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재산도 많지 않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재혼을 하기 전부터 그 어떤 경제활동도 없었기에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하고 거의 무일푼으로 쫓겨났죠.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시누이 집으로 갔다는데 그것도 동거남 때문에 다시 나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발 시아버지 마음 좀 돌려달라고 만날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제게 연락을 하셨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드디어 시아버지께서 당신한테 벗어난 건데 오히려 축하 파티를 해도 모자르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번호를 차단한 후에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시아버지를 찾아간 것 같지만 시아버지께서도 절대 받아주지 않으셨고요. 말하고 나니까 1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많았던 만큼 정말 버틸 수 없이 힘들긴 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던 건 같은 슬픔을 나누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애들과 시아버지 덕분이었죠. 시아버지와는 이제 예전에 우리 둘이 시시콜콜한 개그를 하면 남편이 고개를 저으면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사정사정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울곤 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어린 둘째와 셋째는
아직 아빠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초등학생인 첫째하고는 종종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그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참고 있으니까 첫째가 그 작은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울어. 엄마는 울어도 돼. 울어야 슬픈 게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엄마, 나랑 있을 때는 울고 싶은 만큼 울어. 그리고 걱정 마. 내가 빨리 커서 아빠처럼 엄마 지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가슴 찡한지. 남편과의 이별이 너무나 이르게 찾아왔지만 남편과의 결혼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던 건 바로 이런 든든한 딸을 만나게 해줬기 때문이겠죠. 슬픔을 나누고 또 앞으로 만들어갈 기쁨과 행복을 나눌 사람이 이렇게나 많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은 한시름 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도 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한테는 당신이 선물해주고 간 우리 예쁜 애들과 당신으로 인해 만날 수 있었던 든든한 아버님이 계시니까 거기서는 아픈 곳 하나 없이 나중에 우리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부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